어르신, 이 은행은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부산 남포동 해운은행 로비의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82살 윤만수 할아버지.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다. 제발 단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신과 상담부터 받으세요. 1억 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비웃음이 터졌다. 완전 치매네. 저런 노인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구석에서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켜졌다. 은행에서 난리치는 노인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찍히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아내야, 미안해.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82에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은행을 뒤흔들 비밀이 그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남포동 한복판 오래된 해운은행 본점이 서 있었습니다. 10층 높이의 회색 건물은 이 도시가 품어온 세월만큼이나 묵직했죠. 로비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공간으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만수 82살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단련된 다리 때문이겠죠. 만수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작업복은 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진한 네이비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바랜 회색빛을 띠고 있었어요. 곳곳에 기워놓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깨끗했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처럼 정성스럽게 빨아서 말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 향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왜 은행에 오셨을까요? 글쎄요. 돈을 찾으러 온 건 아닐 텐데. 여자 직원이 동료에게 살짝 몸을 기댔습니다. 혹시 노숙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시선들을 만수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50년 넘게 부두에서 일하면서 이런 시선에는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7번이었어요. 전광판을 보니 지금 6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만수 할아버지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어요. 아내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 관리직도 되셨으니까 좀 멋있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관리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 후로 10년을 더 일했지만 가방 속에는 늘 도시락만 들어 있었죠. 지금 가방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안에 글씨로 적혀 있었죠. 만수야, 은행에 갈 때 이거 꼭 가져가렴.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러자 목 부분에 달린 작은 명찰이 보였어요. 윤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할 때 달고 다녔던 것이었죠.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7번이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 한쪽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주머니를 만져보니 동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참아야겠네. 혼잣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뒤돌아봤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용돈을 찾으러 온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목마르세요. 아니야, 괜찮다. 잠깐만요. 여학생이 일어나서 자판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캔 음료 하나를 뽑아왔어요. 이거 드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그런데 왜 이런 걸?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여학생이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캔을 받아들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이런 음료수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만수야, 이거 정말 맛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내는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가 그리웠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전광판이 또 바뀌었습니다. 10번이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가방을 열어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끼고 자세히 봤어요. 만수야, 은행에 갈 때 이거 꼭 가져가렴. 그리고 창구 직원한테 이 말을 해야 해. 윤순자 명의로 된 계좌가 더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더 있다니. 그런데 왜 아내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로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창구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오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그때 누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런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계속 할아버지를 흘끔거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냥 평범한 하루로 끝날 수 있을까요? 시스템 오류가 복구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1번, 22번, 23번. 만수 할아버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로 가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여성은 만수 할아버지를 힐끔 보더니 몇 자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슬쩍 냄새 맡아봤어요. 빨래 비누 냄새만 날 뿐이었는데도 말이죠. 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은 차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참 차가웠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한숨을 슬쩍 내쉬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 보러 오셨어요? 말투가 참 건조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통장과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윤순자 명의로 된 계좌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서연 씨는 쪽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조회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해요. 아내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적어놓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숫자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 씨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1억 원 인출이요. 이번에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가? 1억 원이라니 말이 되나? 서연 씨는 할아버지가 내민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조회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120만 원이에요. 고작 120만 원. 1억 원은 무슨 1억 원이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1억 원이 있다고. 장난치러 오셨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시간만 잡아먹네. 저런 분들 때문에 은행 일이 늦어지는 거야.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노인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연 씨는 통장을 밀어주면서 말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은행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정신이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쪽지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내 글씨 밑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통장 번호와는 달랐어요. 실례합니다. 이 계좌번호로 조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글씨도 알아볼 수 없고 제 아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아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언제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말 치매인가 봐.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내가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1억 원이 있다고 꼭 찾으라고 했던 것이 말이에요. 서연 씨는 쪽지를 다시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가세요. 다음에 가족분과 함께 오시든지 하세요. 잠깐만요. 조회만 한번 해주세요.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었어요. 28번 고객님.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헛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로비 한쪽에 앉아서 다시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계좌번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옆에 앉았던 수상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은행 일을 좀 아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쪽지 좀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일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쪽지를 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3번 창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서연 직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1억 원 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김미영 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억 원이요? 설마. 진짜예요. 통장에는 120만 원밖에 없으면서 말이에요. 완전 헛소리죠. 서연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기줄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치매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요. 요즘 그런 분들 많다던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박도연 지점장이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도연 지점장은 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님, 저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셔서요. 통장에는 120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도연 지점장은 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해요.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셨나요? 아니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1억 원 인출을 요청하신 거죠? 통장 잔액은 120만 원인데요. 할아버지는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가 적어놓은 글씨를 지점장에게 보여줬어요.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명의나 아내 명의로 된 계좌가 더 있을 거라고요. 도연 지점장은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낙서 같은데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아니에요. 분명히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런 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제 아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요. 가족분과 함께 오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조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쪽지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지점장은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오늘은 그만 가세요.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분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도연 지점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없으면 조용히 가셔야 해요. 지점장이 서연 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계좌번호가 뭐라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쪽지의 숫자를 읽어줬습니다. 서연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계좌번호예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완전 헛소리였네.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왜 없는 계좌번호를 적어놨을까요? 혹시 다른 은행은 안 되나요? 어르신, 여기는 해운은행이에요. 다른 은행 계좌는 조회할 수 없어요. 도연 지점장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정말 가세요. 더 이상은 곤란해요.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일이 안 돼. 치매 검사부터 받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좀 챙겨줘야지. 목소리가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을까요? 로비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순자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때 처음에 봤던 수상한 남자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힘드셨죠? 네, 좀 그렇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 일을 좀 아거든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선택해야 했어요. 낯선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인가.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상한 남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내의 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아까 소동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또 왔네. 아직도 안 가셨나? 박도연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가라고 했는데 왜 또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르신, 이 은행은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업무가 아니면 나가세요.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지센터가 아니라니요. 할아버지는 마치 얼굴을 맞은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저 나이에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냉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은행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셔야지.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다른 거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20살 정도의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할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은행에서 난리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유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상이 퍼지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이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말라갔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입을 벌려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지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경비라니요. 할아버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성실히 살면서 법 한 번 어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차서연 직원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아요. 요즘 이상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듣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정말 잔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도, 직장에서 은퇴할 때도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거든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82해를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확인 한번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박도연 지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흥분하고 계세요. 진정하세요.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 아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어르신, 정말 그만하세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살 된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내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 말도 제대로 못 지켜주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욱 불편해했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빨리 사라져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달라질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내가 남긴 말을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박도연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셔야 해요. 네, 갑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차서연 직원이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박도연 지점장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젊은 남성은 여전히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방금 전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무력했던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수상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네, 조금. 제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이미 모든 자존심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용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변한 건 눈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행동할 때였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뒤돌아보니 지훈이었어요. 26살 손자였습니다. 로스쿨 3학년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지훈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연락도 없이 나가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난 후 지훈이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학업이 바빴고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왜 이런 옷차림으로 다니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찾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거든요.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해운은행 남포동 지점에 연락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VIP 고객 확인이요. 윤만수 명의로요.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게 있다. 뭔가요? 동해 해운그룹이라고 들어봤지? 네, 부산 최대 해운회사잖아요. 그 회사 창립자가 할아버지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명예회장이고
은행 예치금만 1조 원이 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은행에? 할아버지가 아내의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뭔가 숨겨둔 게 있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6만 수명의 VIP 계좌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에서는 일반 계좌만 조회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정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연락만 주셨어도 저희가 처리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지훈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유명한 기업의 창립자라니요. 할아버지, 그럼 아까 은행에서 무시당했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정말 뭔가를 숨겨두었던 거였어요. 다시 가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해운은행 남포동 지점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검은색 리무진 2대가 은행 앞에 나란히 서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리무진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김철호 비서실장이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품격이 느껴지는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리무진에서는 박준서 재무본부장이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엘리트였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만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철호 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준서 본부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명의 고위 임원들이 이 초라한 노인에게 최고의 예의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은행 로비 안에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기에 저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차서연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지? 저 할아버지가 뭔데 저런 차를 타고 와? 글쎄,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창문 쪽으로 몰려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그때 은행 입구로 한 명의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던 신입사원 이미소 씨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점장님, 지점장님. 박도연 지점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해운그룹 본부장님들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해운그룹이라니요. 부산 최대 해운회사였어요. 이 은행의 최대 고객이기도 했고요. 확실해요? 네, 리무진 2대에서 내리셨어요.
명함도 확인했고요. 지점장은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을 내다봤어요. 정말 해운그룹 로고가 붙은 리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신 거지? 지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 미소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까 그 할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누구요? 1억 원 찾겠다고 하신 그 할아버지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다시 창문을 내다봤어요. 정말 아까 그 노인이 해운그룹 임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설마,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차서연 직원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점장님, 혹시 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요. 지점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호 실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박준서 본부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만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철호 실장이 지점장을 찾았습니다. 지점장님이신가요? 네. 박도연입니다.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정장 상의를 바로 잡으면서요. 저희 회장님께서 이곳에 일로 오셨는데 혹시 무례한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김철호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지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박준서 본부장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동해 해운그룹 윤만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지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윤만수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해 해운그룹 회장이라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기.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차서연 직원은 아예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해운그룹 회장이라니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김철호 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VIP 계좌 조회를 요청하셨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지점장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1억 원 인출 요청했을 때 기억나시죠?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을 때 윤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지점장님.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어요. 박도연 지점장이 온몸을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예치금이 전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점장은 말을 못했어요. 사실 VIP 고객 정보는 특별 관리되어서 일반 직원들은 알 수 없었거든요. 김철호 실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정확히 1조 2천억 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니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1조 원이 빠져나가면 은행이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한 번에 그런 큰 돈이 나가면 박준서 본부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인출 신청서였어요. 회장님, 서명만 하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명하기 전에 박도연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지점장님,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조 원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끝이었어요. 아니, 자신의 경력도 끝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고객 앞에 무릎을 꿇는 지점장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차서연 직원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발이요. 저 해고되면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서연 씨도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싱글맘이었거든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정말 막막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정중하게 부탁드렸죠. 그때가 기회였어요. 지점장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아니요. 기회는 이미 이르셨어요. 할아버지가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확실하고 단호한 서명이었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고객 한 명이 급히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예금 찾을게요. 전액.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나도 찾을게. 이 은행 위험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뱅크런이 시작됐습니다. 고객들이 줄지어 창구로 몰려갔어요. 모두들 자신의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객님들, 진정해 주세요. 안내 직원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포가 전염되고 있었어요. 김철호 실장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전액 인출입니다. 몇 분 후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인출 완료 알림이었어요. 처리됐습니다. 박준서 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아직도 고객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서연 직원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박도연 지점장도 무릎을 꿇은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하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김철호 실장, 박준서 본부장과 함께 은행을 나갔습니다. 뒤에는 혼란에 빠진 은행이 남겨졌어요. 고객들의 웅성거림, 직원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순자야, 이제 됐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김철호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사람은 배워야 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이 멀어져 갔어요. 아직도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해운은행 남포동 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어요. 어쩌면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런 교훈이 필요했거든요. 세상은 정의가 통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 계좌를 남겨뒀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아침 뉴스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운은행 남포동 지점이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로 경영난에 빠져 결국 타 은행에 인수됐습니다. 박도연 지점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들은 모두 파면 조치됐고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노인의 존엄성이 짓밟혔던 그날의 진실 말이에요. 윤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화려한 옷보다는 이 소박한 차림이 마음에 편했거든요. 손자 지훈이 함께 걸었습니다. 요즘 들어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뭐가? 저라면 그렇게 차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시익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남포동 거리를 걸으면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새 출발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낯익었거든요. 카페 안을 자세히 보니 차서연 씨였습니다. 해운은행에서 파면된 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고객에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건조함이 없었어요.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훈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주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어요. 서연 씨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흔들렸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그보다 지금 모습이 좋네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으니까 된 거죠. 할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세요. 그 말에 서연 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서연 씨가 사양했어요. 제발 받지 마세요.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해주세요? 뭘? 용서하시는 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승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정장을 입은 젊은이의 조합이 어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내 말이 맞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 계좌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지만 상쾌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멀리서 새출발 카페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지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진짜 승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작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